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한 저는 이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영자라고 합니다. 통일연구원은 이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이 통일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북한이랑 통일연구 그다음에 남북관계 연구를 주로 하는 게 저희 통일연구원이고, 이 통일연구원에서 주로 북한 연구하고 남북관계 연구, 대북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강의할 내용은 이제 이 통일 환경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됐고, 어떠한 이제 구조 속에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화됐나, 이 남북 관계가 변화의 과제가 뭔가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 북한 이 김정은 정권이 2023년 12월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 이국가 관계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적대적 이국가 관계는 더 이상 통일 대상이 아니라 이 적이다. 적대적인 국가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숙명적인 적관계, 즉 이 숙적관계라는 이 남북관계의 오랜 이 경쟁관계를 현실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 배경과 구조를 좀 보기 위해서 이 숙적관계의 이론과 경험, 남북관계 속에서 나타난 이 숙적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중심으로 이 통일환경의 구조와 이 남북관계 변화의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전체 그 연구 내용은 이 기본적으로 이제 통일 환경의 이 구조가 어떻게 되나, 이 역사적 구조를 살펴보고, 이 숙적 관계와 남북 관계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민주적 평화를 위한 숙적 관계 접근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남북 관계 변화를 위한 이 4대 핵심 요소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현재 이 적대적인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일 환경의 구조가 어떤가? 이 통일 환경의 구조라는 건 이 김정은 정권이 2023년 12월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 이국가 관계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그 역사적 기원, 이 역사적 기원과 함께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남북 관계의 역사,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기도 하지만 아주 뿌리 깊은 역사인데, 즉 그 2차 세계 대전의 종식과 함께 이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났죠. 즉 이 남북한이 이 어떤 이 대한민국이 이 국가의 정체로 완전히 존재하던 시기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이 일제 하에서 국가라는 개념이 들어선 이 한반도 내에서 이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이와 함께 크게 이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즉 이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이 소련,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중국까지 해서 이런 나라, 지금 현재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인 이 5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특히 외부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이 이루어졌던 게 사실 남북한 적대성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제 미중 갈등 심화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국제질서 재편 과정인데,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심화 과정에서 사실 이 향후 10년, 20년, 즉 이 2040년 이후까지를 바라봤을 때 이 지금 미중 갈등이 지금 관세 전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미중 갈등이 어떻게 이 전개되고, 그 결과로 이 누가 주요한 승자이고 어떤 국제 질서가 이 재형성되는가가 지금 현재 되게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이 통일의 환경이라는 건 이런 이 국제적인 시스템 변화와 함께 이 남북한 관계가 이 현상이 변화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통일 환경의 구조로 봤을 때 이 남북한 적대성 기원은 이 1945년이라는 어떤 그 해방 시기의 기점에서 이루어진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외부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이었다. 따라서 그 역사적 구조 때문에
이 우리 한반도 통일 문제가 이 미국의 영향력이나 중국의 영향력이나 뭐 그 러시아의 영향력이나 일본의 영향력이 여전히 중요한 이런 즉 이 우리의 힘으로 했다기보다는 외부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의 결과고 지금 이후에 이제 통일 환경도 역시 지금 미중 갈등 심화 과정에서 국제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통일 환경이 그리고 남북한 관계가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구조적인 특징, 즉 이 국제적 지정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남북한의 적대성의 기원은 한국 전쟁입니다. 이 한국 전쟁, 이 1950년 이로 그 시작된 이 한국 전쟁은 이 남북한 간의 아주 군사적인 적대성하고 남북한 경쟁이 구조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한반도는 그래서 이 전쟁이 잠시 멈춰진 휴전 상태죠. 전쟁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그냥 정지된 상태. 그래서 여전히 양쪽 다 군사적인 대결과 군사적인 긴장이 중요하고 아주 작은 충돌이 큰 이 충돌로 큰 전쟁으로까지 발발할 수 있는 전쟁이 잠시 멈춰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한국 전쟁 때 이 한반도에서의 수많은 인명 피해와 이 한국 전쟁 시기에 미국과 중국의 결합 이런 이제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한국 전쟁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이미 1953년 이 전쟁을 잠시 멈추는 정전협정이 이 사실 대한민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연합군에게 그 권한을 넘기면서 정전협정은 미국, 중국, 북한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 북한 주도로 이루어진 정전협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실 이 거기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후에 지금 이 남북한의 가장 중요한 경쟁의 기원은 남북한 간의 군비 경쟁에 가속합니다. 남북한 간의 군비 경쟁에 가속하는 이 한반도 내의 이 군사적 대립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이 북한의 그 러시아 지원이나 또는 한국의 폴란드나 아니면 유럽의 그 무기 지원이나 이런 것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즉 이 세계적인 이 전쟁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이 점점 이 한국 전쟁 이후에는 이 냉전 체제라고 했죠. 오랜 시기에 이제 냉전 체제, 즉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이념에 기초한 이 냉전 체제에서는 소위 북중러의 사회주의 연계와 한미일의 자본주의 연계가 심화됐었죠. 근데 지금 현재 2025년 현재까지는 보면 이 미중 갈등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 그다음에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한미일 동맹하고 북중러 연대가 또 강화되며 나타나면서 이 크게 지금 반미 연대가 큰 이제 중요한 국제적 흐름으로 오고 있죠. 이 반미 연대, 즉 미국에 반대하는 그 국제적 연대 흐름과 새로운 냉전의 흐름, 신냉전의 흐름이 지금 이 한반도의 통일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이 남북한 당사자인 김정은 정권이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2023년 12월에 당 전원에 의해서 남북한 이국가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 북한의 전통적인 이 김일성이 만든 연방제 통일을 중심으로 한 이 통일 정책을 폐기하겠다라고 선언했죠. 남북한은 한반도는 더 이상 민족이 아니다. 한국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고 통일 정책을 폐기하겠다. 이러면서 이 남북한의 어떤 이 정통성 경쟁, 이 오랜 역사, 이 뭐 고구려, 고려, 뭐 조선을 거친 이 오랜 우리의 이 민족성, 이 민족성에 누가 정통성을 갖고 있는가에 라는 문제, 즉 남북한의 이런 정통성 경쟁과 이 체제 갈등이 이 김정은의 이국가 선언, 적대적 이국가 선언으로 더욱 지금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이 통일 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이 숙적 관계와 남북 관계는 어떤 이제 이 관계가 있나 이걸 좀 이론적으로 보면 이 숙적 관계라는 이론은 이제 국제 정치학계에서 이제 이론인데 숙적 관계는
이 오랜 기간 경쟁하면서 군사적 분쟁을 일으키는 두 국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21세기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인터스트레이트 라이벌리 또는 전략적 라이벌리 또는 지속적인 라이벌리, 이래서 이 국가 간의 이제 경쟁 관계나 전략적 경쟁이나 아니면 지속적인 경쟁,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개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숙적 관계의 개념은 이 오랜 기간 경쟁하면서 군사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두 국가 간의 관계고, 이 남북 관계가 바로 이러한 숙적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숙적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이론이 뭘까? 드레이어라는 유명한 이제 국제정치학자는 숙적관계 이론을 얘기하면서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숙적관계를 규정하는 데는 시간, 얼마나 오랜 시간을 서로 경쟁했는가, 시간의 문제. 그다음에 이슈 경쟁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서로 이념, 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아니면 이제 이 체제가 어떠냐, 이 자유체제냐 아니면 이제 뭐 무슨 공화국 체제냐, 여러 이제 이슈 경쟁, 서로 간에 이제 이 특히 남북한은 이데올로기 경쟁이 컸죠. 즉 사회주의냐 또는 뭐 자본주의냐, 이런 오랜 이슈 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일관성이라는 건 서로 붙어 있는 국가, 이 국가, 즉 이 한반도라는 이 어떤 영토에서 남과 북이 서로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런 이제 영토가 근접해 있는 걸 공간적 일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주요한 특징은 군사화입니다. 숙적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은 상호 군사적 힘을 키우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중요한 숙적 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서로를 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서로를 적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 즉 지금 이제 뭐 남한에서도 북한을 적이라고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적 규정을 할 때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이 한국을 적이라고 규정하는 것, 이런 이제 경쟁자로서 적이라고 하는 것이 숙적 관계의 중요한 특징이고, 이 여섯 번째 중요한 특징은 심리적인 적대감입니다. 서로에 대한 증오가 상당히 큰 거죠. 국가에 대한 증오. 근데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일본에 대한 과거 이 증오심이나 아니면 인도나 파키스탄의 서로 간의 적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 적대감인데, 이 심리적 적대감이 숙적 관계의 또 중요한 이론적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의 동등성인데, 이 힘의 동등성은 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제 남북한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남한이 월등하죠. 북한이 훨씬 열악하죠.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이 핵무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집단주의적인 이제 체제를 강화하면서 이 북한과 남한이 이 서로 대칭적이진 않지만 비대칭적인 힘의 동등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서로 우리가 경쟁자라고 하면 비슷한 어떤 레벨이라고 하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서로 차원은 다르지만 힘의 동등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7가지 숙적 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이론적 개념으로 봤을 때도 남북 관계는 숙적 관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남과 북을 보면서 남북한이 이렇게 이제 이 힘이 좀 균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칭적인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9대 요소, 9대 요소가 뭔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동맹입니다. 즉, 예를 들면 이제 남한이 미국과 일본이라는 이제 동맹 관계가 있고, 이 북한이 동맹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의 준동맹에 해당되는 러시아나 이 중국에 대한 동맹,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강대국가의 연대를 하면서 서로가 대칭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관계.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 동맹이라는 요인이 남북 간의 경쟁 관계의 중요한 요인이 되죠. 두 번째는 어떤 서로 이제 동등자가 될 수 있는, 경쟁적인 동등자가 될 수 있는 핵무기 요소입니다. 바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게 남북 다른 분야, 핵을 제외한 여타 군수산업 분야에서 남한이 월등한 우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비대칭적인 북한의 우위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게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되게 중요한 남북한 경쟁과 남북 관계의 중요한 이슈기도 하고 또 핵심적인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남북 간의 숙적 관계 중에서 이제 서로가 힘의 비대칭 경쟁 관계가 가능하게 하는 세 번째 요소가 바로 다른 라이벌들과의 강대국 선점이라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남과 북이 이 서로 이 사이가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을 때 이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남북 관계가 안 좋고 경쟁 관계가 심하게 된 이런 상태에서 이 남북 간의 힘은 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먼저 강대국을 선점하느냐 즉 이 특히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만약에 이제 한국이 남과 북의 관계가 뭐 이전하고 비슷할 때 한국이 일본이랑 되게 적대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이 사실 일본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성과 경쟁심이 더 크다. 즉 한일 관계가 아주 나쁘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남북 관계에서는 좀 균등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전 세계에서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즉 더 큰 이 적이 나타났을 때 그 이전의 적의 그 경쟁 관계 이건 좀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분쟁 중인 이슈와 관련한 힘의 동등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영토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 문제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이슈를 누가 주도하는가 그런 문제에서 이제 동등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핵 이슈, 핵무기 이슈나 아니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여러 이제 이 분쟁과 관련한 이슈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보다는 북한이 많이 주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이슈를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경쟁 관계의 동등성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의 결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 핵무기를 핵이나 동맹을 제외하고 보면 이 경제 사회적인 힘이나 아니면 이제 그 외에 군수 산업의 힘이나 이런 게 한국이 북한보다 높다라고 봤을 때 이 사실 한국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결이 어떻게든 이 남북한에서 이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결의가 높으면 또 이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역시 약한 국가가 군사 전술을 또 뛰어나게 잘 쓰면 이것도 경쟁 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약한 국가가 자신의 힘에 대한 과대평가를 했을 때 이때도 서로 비대칭적인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북한이라고 보면 약한 국가가 이 자신이 약한 거를 참지 못하고 이에 대해서 계속 정책적으로 뭐 선도적인 도발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막 이럴 경우는 또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모든 경쟁 관계는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힘의 변동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남북한의 비대칭적인 경쟁 관계의 9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남북한 간의 이런 거의 숙명적인 이 경쟁 관계라면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되는 관계, 즉 이 민주적인 평화를 위한 이에서 이 남북 관계의 숙적 관계적인 특징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즉 민주적 평화를 위한 숙적 관계 접근법은 뭐가 있을까를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역사적 경험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라이벌 관계, 남북한 같은 라이벌 관계에서의 민주주의와 평화의 문제입니다. 이제 민주화의 문제나 갈등에 관한 아주 오랜 연구 결과를 우리가 좀 보면은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국가 체제가 둘 다 이제 민주적인 국가일 경우, 이럴 경우는 적대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즉 민주국가 간의 전쟁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 많이 이제 우리 국제정치학계에서 일반화된 거죠. 이 통계 분석 결과 이제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200년 동안의 모든 전쟁을 쭉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이 디엘과 고어츠라는 학자가 장기적인 사업을 해 보니까 숙적 관계의 두 국가 모두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국가가 모두 민주적인
때. 왜냐하면 이제 정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민주적인 정권일 때도 있고 한쪽이 권위주의적인 정권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제로 숙적 관계 서로가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국가가 모두 민주적인 시기에 이 군사적 분쟁의 발생률은 22%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국가만 민주적인 시기, 즉 한 국가는 민주적인데 한 국가는 독재 국가인 이런 이 정권에 따라 다르니까 이런 이제 정권의 성격이 한 국가는 독재 정권이고 한 국가는 민주 정권인 이런 시기에는 이 34%. 그다음에 분쟁 발생률이니까 두 국가 모두 민주적이지 않은 해. 즉 두 국가가 모두 이 독재 정권인 그런 해는 32%의 군사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군사적 분쟁, 이 군사적 분쟁 발생률을 어떻게 보는 건가? 이 남북 여기서 봤을 때 이 남북 관계는 이제 한국과는 상대적으로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죠. 근데 북한은 독재 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로 이 체제가 다를 경우 한국과는 민주적이고 한국과는 독재 체제인 현재 같은 남북 관계는 군사적 분쟁 발생률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겁니다. 역사적, 경험적, 통계학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북한 체제가 민주화하는 건, 북한 체제를 민주화하는데 우리가 조력하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건 남북한 경쟁 종식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이제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북한의 민주화 이런 거를 이제 중요한 정책으로 삼는 이유가 남북 관계의 군사적 분쟁 발생률, 즉 전쟁 발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북한 체제의 민주화를 추도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왜? 역사적으로 200년 이상의 역사를 보니까 이 그 서로 경쟁하는 두 국가가 서로 정치 체제가 다를 경우, 이럴 경우 군사적 분쟁 발생률이 약 34%나 됐기 때문에 가장 높은. 그 현재와 같은 이 남북 관계는 군사적 분쟁 발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북한 체제 민주화를 우리가 조력하고 지원하고 독려하고 이런 과정이 결국 남북한 경쟁 종식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주목할 게, 이 연구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게 뭐가 있냐면, 이 민주화 과정이 오히려 그 단기적으로 보면 군사적인 분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가 이제 중동의 뭐 제스민 혁명이나 뭐 여러 나라들이 이제 민주화되는 과정들 이런 걸 쭉 보면 이 민주화 과정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 서로 그 군사적 분쟁 발발률을 낮출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이 쿠데타 이후에 제2의 쿠데타, 군사적 분쟁 이후에 제2의 분쟁, 이런 군사적 분쟁의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훨씬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이전에 민주화되는 과정에서도 이 예를 들면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 정말 그 박정희가 이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전두환 신군부가 장악하게 되는 과정처럼 많은 국가에서 오히려 민주화되는 과정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군사적 분쟁 가능성이 높고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 북한 체제가 민주화된다고 해서 바로 이 군사적인 뭐 평화와 안정이 오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인 경험이나 숙적 관계의 이 이론적인 통찰에서 보면 오히려 민주화로의 전환기, 이 시기가 군사 발생률로 보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민주주의로의 전환기는 따라서 모든 조건 중에서 분쟁 발생률이 가장 높고, 이거는 이제 그 갈등의 원인, 분쟁이나 뭐 이 전쟁이나 갈등의 원인은 이 정권의 전환 과정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즉 이 정권이 바뀌는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이 권력 싸움이 일어나죠. 이 권력 싸움 과정에서 이
군사적 충돌과 갈등이 또 다른 군사적 충돌과 갈등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민주화 과정이 반드시 평화를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민주화 과정 속에서 군사적 분쟁과 갈등이 아주 고이 높아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평화와 민주화는 정치체제 변화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온다라는 그게 이제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경쟁이 지속되는 경우죠. 남북한의 경쟁이 지속되는 경우 이 경쟁 과정에서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한 움직임이 됐건 또는 더 큰 권위적인 움직임, 즉 이 민주화 북한이 만약에 이 남북한 경쟁이 그대로 있는데 내부 민주화로 가거나 또는 내부에서 더 독재 체제로 가거나 이건 둘 다 이 보수적인 전환기건, 진보적인 전환기건 여기에서 이 내부 변동이 남북한 관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즉, 이 남한의 갈등 관계가 커졌을 경우 또는 북한의 내부의 문제, 내부의 쿠데타나 아니면 세력적인 갈등이 커졌을 경우 오히려 남북 관계가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한이나 북한 둘 다 내부 정치적 갈등이 고도화될 경우나 군사적 분쟁이 발발할 경우는 항상 남북 관계는 괜찮으냐, 서로 삼팔선 문제가 없느냐, DMZ는 괜찮으냐, 그걸 되게 중시하는 게 내부적인 세력 갈등이 고도화되면 오히려 이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국가 간의 관계에 위기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은 정권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이 지금 현재 군박력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 군사주의 정책의 고도화 과정에서 군부가 균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군부 내부에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이런 군부의 균열 가능성하고 이게 대남 도발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부의 갈등과 그다음에 또는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또는 정권이 안정을 위해서 적을 만들기 위해서 대남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 내부의 변화가 이 남북 관계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여기 두 가지 정세 전망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이로부터 하나는 북한 체제가 전환할 때 이런 뭐 민주적이거나 아니면 더 독재적이거나 전환할 때 이렇게 크게 변화할 때 남북 관계의 갈등과 군사적 위험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 정권이 민주적 전환기를 끝내고 민주화 진짜 되었다면 이러면 남북한 간 경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두 가지 이 함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북한 경쟁과 민주주의의 관계. 현대전쟁의 먼저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현대전쟁, 즉 대규모의 동원군에 의존하는 현대전쟁은 군대나 또는 이제 국내 모든 활동에서 이 대중의 지지 또는 최소한 무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공화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민주공화제 근대 국민국가의 가장 중요한 게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기 때문에 이 현대 전쟁에서 중요한 게 이 전쟁 과정에서 거기에 직접 군인이 됐건 아니면 물자를 동원하건 간에 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시민권이 확장이 됐죠. 그래서 전쟁은 사실 이 시민들, 이 국민들의 희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국민의 주권과 시민권이 확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면은 또는 뭐 군대에 가면 군사력이 강화되면 한편으로는 이제 더 권위주의적인 체제, 명령에 의한 체제가 강화될 것 같지만 한편으로 그 결과로는 그거에 동원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시민권을 확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성들의 투표권이 법적으로 보장됐는데 왜 그러냐면 남성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규모 군대를 가면서 여성들이 다
남성들이 하던 일을 대신하게 됐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하거나 아니면 전시 물자를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모든 물자와 관리를 여성들이 하면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그런 이제 결과, 즉 시민권의 확장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북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북한이 이제 군사적인 도발을 시도하거나 또는 준비하면서 인민을 동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을 동원해야 되고 이걸 북한 주민의 지지를 또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 군사적인 도발과 또는 군사력 강화 과정에서 인민의 동원과 지지에 대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 소위 시민권을 확장해야 되는 또 그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민들을 동원하고 이 억압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이들 스스로 하는 뭔가 규율과 통제, 억압 이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걸 나서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북한의 뭐 규율이나 통제나 억압 전략 갖고는 한계가 있죠. 따라서 이 김정은 정권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 대중정책의 하나가 인민중시 정책, 즉 이 인민 대중제일주의라고 하는 그 인민중시 정책이 있는데 인민중시 정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북한이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을 군대나 아니면 각종 전시물자를 생산하는 데 동원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직접적인 대가를 못 주기 때문에 최소한 이 시민권을 확장해야 되는 권리를 좀 조금씩 확장해야 되는 이런 이제 이 정책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인민중시 정책입니다. 북한에.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전쟁의 종식, 특히 이제 이 실패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은 이 관련 국가의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전쟁에 실패하거나 전쟁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는 대개 이 정권이 교체됐죠. 왜 그러냐? 정권에 대한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전쟁 발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 계속 전쟁 준비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북한 정권의 그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 이 전쟁을 만약에 북한 정권이 발발하면 그 후과 전쟁에서 졌을 경우 이 정권이 스스로 이 위기에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계속 국방력을 강화하고 위협으로서의 뭐 핵무기, 뭐 핵무력 강화 계속하면서 불구하고 쉽게 도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전쟁 도발했을 경우 그게 실패하고 전체적인 이제 지금 이 국가의 힘으로 봤을 때는 이 남한이 인구 측면이나 국방력이나 아니면 자원동원 측면이 훨씬 높기 때문에 힘이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 이 동맹 미국이나 일본의 그 군사적 동맹이나 정부 동맹력도 북한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쉽게 전쟁 도발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김정은 정권의 그 위기, 극단적인 정권 교체 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하되 전쟁 도발을 쉽게 못하는 이게 이제 북한 정권의 지금 현재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 적대적인 그 숙적 관계에 있는 남북 관계, 이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뭐가 필요한가? 핵심적인 요소가 뭔가?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정리해 보면 이 남북 관계 변화를 위한 4대 핵심 요소는 충격, 그다음에 기대 변화, 세 번째가 호혜성, 네 번째가 그에 대한 강화입니다. 즉 이 남북한과 같은 어떤 이 서로 전략적인 라이벌 관계죠. 거의 숙명적인 관계. 이 숙명적인 관계가 이제 전략적 라이벌 관계거든요. 이 전략적 라이벌 관계는 이 서로를 경쟁적이고 위협적인 적으로 간주하는 두 당사자를 연결하는 관계. 이게 바로 숙적 관계지 않습니까? 이런 숙적 관계를 종결하는 거. 이런 남북한과 같은 이제 숙명적인 오래간의 서로 애증으로 군사적으로 그 엮여 있는 애증적인 관계 이런 이 숙적 관계를 종결하는데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경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경로 첫 번째는 경쟁 관계의 한쪽 또는 양쪽이 경쟁적인 지위를 상실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참 이 극단적인 사례는 한 국가가 소멸되는 거죠. 이 극단적인 사례죠. 한 국가가 소멸됐을 경우. 또 다른 하나는 한쪽 또는 양쪽이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을 경우. 왜냐하면 너무 한쪽이 이제 이미 뭐 경쟁 관계에서 월등하게 힘의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 관계에서 남한 또는 북한이 월등한 힘의 우위를 차지해서 더 이상 경쟁자로 인식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쟁자가 아닌데 어떻게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두 번째. 근데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되는 건 이 두 번째 관계죠. 대한민국이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북한에 비해서 월등한 힘의 우위를 차지해서 북한도 그걸 인정하고 이 남한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통일의 관계인데 아직 그 과정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게 남북학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지난 이제 인류 국가가 형성된 인류의 수많은 이 국가들이 소멸되는 과정인데 전쟁에 의해서 패하거나 아니면 흡수 통합이 되건 간에 한 국가가 소멸되는 그런 과정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건 이제 극단적인 이제 이 피해를 동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이 숙전가계를 종결하는 과정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월등한 힘을 키워야 되는 게 가장 평화로운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경로, 즉 한 측이 소멸되는 관계 또는 한 측이 힘이 월등하게 되는 관계. 이게 가능하려면 다양한 상황이 존재를 해야 돼요. 이게 가능한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실제 이제 경우의 수는 아주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 다음과 같은 크게 네 가지 경우에 이 경쟁적 지위가 상실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북한이 결정적으로 패배해서 패배를 인정하는 경우죠. 이게 이제 동독의 경우가 그랬었죠. 두 번째는 남북한 중 한쪽이 전쟁 없이 패배를 인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한데 첫 번째는 대개 보면 전쟁과 같은 상황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고 이 두 번째는 오히려 두 번째가 동독 같은 경우죠. 전쟁 없이 동독 정권이 그냥 선거를 통해서 그 주민들이 선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이게 한쪽이 전쟁 없이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남북한의 한쪽 또는 양쪽이 정치 경쟁으로 완전히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 내전이 이제 심화되는 거죠. 둘 다 또는 한쪽이 내전이 아주 심화돼서 타 경쟁자를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죠. 즉 내부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뭐 외부 관계는 신경 쓸 수 없는 이런 이 내부의 내전이나 아니면 내부의 격한 그 세력 변동 과정에서 경쟁 관계가 변화됐을 경우 경쟁 관계는 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아주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지난 200년 동안 톰슨 이와 관련한 이제 연구를 한 이제 톰슨은 진짜 장대한 연구를 통해서 지난 200년 동안 경쟁이 종식된 사례 중 약 절반 이상, 50% 이상이 위와 같은 이런 즉 한쪽이 완전히 물리적으로 전쟁과 같은 물리로서 패배하거나 아니면 한쪽이 도저히 저 체제를 이길 수 없겠다고 패배를 인정하거나 또는 그 한쪽 또는 양쪽이 내전이 심화돼서 이 타국 간의 관계를 신경 쓸 수 없게 되거나 이럴 경우 이 한쪽이 결국 경쟁을 해서 관계가 끝나는데 한쪽이 본질적으로 양보하거나 또는 경쟁에서 철수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즉 한쪽이 기부업, 나 더 이상 여기랑 관계를 못 하겠어. 즉 경쟁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러한 유형의 경쟁 종식은 한쪽이 승리한다는 점에서는 설명하기가 참 쉬워요. 즉 한쪽의 승리.
이제 생각하는 경쟁 종식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한쪽이 승리하거나 또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 즉 한쪽이 결정적으로 승리하기 전에 이 경쟁이 어떻게 종료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래야만이 정책이나 아니면 우리의 이제 이 통일에 대한 구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보니까 어떻게 하면 경쟁이 종료되나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남북한과 같이 이렇게 국가 간 경쟁이 종료되는 주요 경로 중요 경우의 수를 보니까 하나는 위협인식의 축소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한 국가 또는 다른 국가가 전략적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즉 국가 지도자가 주거나 아니면 이제 엘리트 계층이 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더 이상 뭐 외부와의 관계가 아니다. 정책 우선순위가 국내 개발이다. 또는 어떤 집단은 정책 우선순위는 대외 경쟁이다. 대외 관계가 더 중요하다. 내부에서 이렇게 이 좀 정책 우선순위가 바뀔 때 상대적으로 이 대외 경쟁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이 지도자나 아니면 정권에서는 당연히 이 경쟁 국가 간의 이 갈등이나 아니면 군사적인 경제적인 이 경쟁의 쟁투들이 훨씬 심화되겠죠. 근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국내 개발이면 이 가능한 대외 갈등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쟁 종료의 주요 경로를 보니까 국내 문제가 더 중요할 경우, 국내 문제를 더 중시할 경우, 국내 발전을 더 중시할 경우 대외 간의 경쟁을 좀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쟁이 그렇게 격렬하지 않다. 경쟁이 종결될 수 있다라고 이런 과정이고 두 번째 경로는 리더십이 바뀌는 겁니다. 즉 지도자가 바뀌는 겁니다. 결국 이제 특히 대외 전쟁이나 아니면 경쟁, 타국과의 경쟁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에 따라 많이 바뀌거든요. 이 지도자가 이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의 이제 최고 지도자의 몫이기 때문에 이 최고 지도자가 외교 정책의 방향을 이 소위 이제 평화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 되게 그 안보를 중시하면서 이 뭔가 쟁취하려고 하느냐, 즉 갈등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즉 리더십에 따라서 이 좀 경쟁이 종료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세 번째는 좀 이 리더십 즉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와 달리 이 정권을 바꾸는 건 뭐냐면 즉 이렇게 이 예를 들면 민주 정권이다 또는 뭐 독재 정권이다 뭐 파시즘 정권이다 이렇게 정권에 따라 어떤 국가가 친구인지 어떤 국가가 적인지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각 국가마다 이 정권에 따라 그 친구와 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 이 친구와 적의 관계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이러한 적이 근데 좀 한 축으로 주목할 건 적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좀 이 뭐랄까 긴장 상호 간의 이 경쟁 간에 있는 국가 간의 긴장이나 이 적대감 뭐 위협 이런 것들이 되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위협 인식이 축소되거나 리더십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이럴 경우 좀 전체적으로 위협감이나 적대감도 낮아지고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이 통계학적으로 증명된 즉 이 정권의 전환, 리더십의 전환, 위협 인식의 축소 이거에 따라 이 남북 관계는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요인이 작용하든 여기 뭐 그 인식의 변화나 정책의 변화나 리더십이나 정권의 변화 어떤 요인이 작용하든 중요한 거는 이제 한쪽 또는 이 양쪽 모두 경쟁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 즉 한쪽이 완전히 패배하는 거죠. 이런 과정은 이제 점점 이제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갈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한쪽이 완전히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되게 큰 군사적 분쟁과 갈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하는 건 자발적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상황.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이유가 평화적인 이 승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화가 되던 리더십이 변화되던 체제나 정권이 변화되던 이런 변화가 좀 협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라이벌 관계에 적대 관계의 근본적인 종결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남북 관계가 그랬죠. 우선순위가 변하고 리더십이 변하고 체제나 정권이 변화돼도 이게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이제 중요한 이 어떤 뭐 리더십이나 정권이나 우선순위 변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걸 중시하는 건 협상 가능성 때문에 중요한 거고 이 협상이 바로 라이벌 관계의 종결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다만 좀 더 평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요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렇다면 이제 숙적 관계 종결이 되기 위해서 숙적 관계 남북 관계 같은 이런 이 숙명적인 적 관계를 종결을 위해서 좀 주목해야 되는 4대 변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수는 충격입니다. 정치적인 충격이 있어야 돼요. 그건 국제 정치의 진짜 그 소비에트 체제 전환 같은 그런 국제 정치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미중 관계 관세 전쟁의 결과,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건가 이게 이제 중요한 남북 관계 변화에 중요한 충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기대의 변화입니다. 이 기대의 변화는 건 상대를 기대하지 않는다. 상대가 협상할 가치가 없다. 얘기할 필요도 없다. 협상할 필요도 없다. 이러면 이제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관계는 계속 서로 적대적이고 긴장하고 갈등하는 관계인데 협상해 볼 만하다. 함께 해볼 만하다. 논의해 볼 만하다. 아니면 해야 된다. 협상하고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상대에 대한 기대를 좀 변화시키는 과정. 이게 필요한 거죠. 이 기대 변화는 이 리더십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하고 쉽게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또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대에 대한 기대가 변화가 되거든요. 이런 이제 정권과 관련한 기대 변화. 세 번째는 호혜성입니다. 호혜성은 뭐냐면 결국 이 상호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이 협상이 발전을 하고 계속 그 서로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호혜성의 진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 이런 이 지속적인 상호 호혜적인 관계와 함께 적대감이 완화되는데 이 적대감이 완화가 점점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호혜성의 진전을 통해 서로가 이제 적대감이 완화되고 이 과거의 나쁜 관계가 아닌 좋은 관계로 가려는 흐름이 얼마나 오래되느냐, 얼마나 강화되느냐 이게 수적 관계의 종결의 중요한 네 번째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남북 관계 전환을 위한 과제는 가장 중요한 게 첫째, 북한 체제의 성격 변화가 북한 체제가 이제 민주화되거나 아니면 뭐 더 권위적인 되거나 뭐 이렇게 돼도 체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남북 관계의 군사적인 경쟁 수준이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에 대해서 북한 체제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되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사적인 안보도 되게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더 독재가 강화되건 아니면 더 민주체제로 가건 간에 단기적으로는 이 군사적인 발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듯이 남북한의 경쟁의 종식이 반드시 북한 내부의 민주화를 촉진하지 않는다라는 가설. 이걸 되게 중대하게 봐야 돼. 즉 대북 화해 정책이 반드시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북 화해 정책을 하더라도 이 북한의 민주화와 다르게 이 정책적이나 아니면 북한 정권의 그 행태에 대해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북한 내부가 어떻게 변해? 가장 중요한 건 북한 내부의 변화거든요. 북한 시민들의, 북한 주민들의, 북한 엘리트들의 힘으로 북한 체제가 서서히 민주화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어떤 국가도 그렇고 그 내부의 민주화가 돼야지 외부에 의한 그 민주화나 외부에 의한 인권은 금방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내부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북한의 주민, 북한의 사회, 북한의 엘리트, 이 북한 내부를 구성하는 이런 집단과 사회의 변화, 이런 걸 되게 주목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줄까, 이런 조력자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국제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이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국제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좀 북한 주민이 어떻게 자신의 힘을, 역량을 키울 수 있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인파워먼트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북한 발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앞서 얘기했던 이 숙적 관계를 종결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충격, 서로에 대한 기대 변화, 그다음에 상호 호혜성, 그다음에 호혜적인 그 힘과 심리적 적대감이 완화되는 그런 과정의 강화, 즉 서로 협상과 합의의 강화라는 숙적관계 종결의 기본 모델을 한반도에 구체화시키는 과제, 이게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